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장소에 나가는 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리의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비스직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청원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데도 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선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오는 30일 전세기를 투입해 우한 지역 교민들을 귀국시킬 예정인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고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전화 연결해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잘 보내셨지. 네. 네, 설 명절 연휴 사이에 아마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우한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지금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선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설 명절 차례상 물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떡국 먹는 자리에서도 이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제 4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설 이튿날인 26일에는 3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4번째 환자는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리고 3번째 환자는 고양 명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앞서서 발생한 1번 환자는 중국 여성, 2번 환자인 한국 남성은 둘 다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각각 의심 증세가 보여서 이 1번 환자는 바로 인천의료원으로 격리가 됐고 2번 환자는 서울 자택에 체류한 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그렇고요. 중국 상황을 보면 이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우한 폐렴 확진자가 무려 4,515명, 사망자가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 발원지인 우한에서만 6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글로벌 폐렴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고 또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입국한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네,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도 함께 검사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에 이송해서 격리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늘 연달아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는데 잠복기가 14일인 걸 감안해서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이 우한에 있다가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대상자 3,023명을 추려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한종우 부대변인은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지난 13일과 14일 입국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어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이같이 지시하면서 정부의 총력 대응 태세를 강조했는데요. 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이제 국내 두 번째 확진자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곳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현장에 도착해서 악수를 생략한 채 소독제로 손을 씻은 후에 마스크를 쓰고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는 등 상당히 이 경각심을 강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정부와 이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취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손 씻기 정도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유권자들을 좀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대응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문 대통령은 이 신종 코로나 신고센터인 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대응 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시도 오늘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콜센터의 문의 수요가 높아질 텐데 충분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종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를 해서 지금 방역이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어제 확진을 받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지난 20일에 이 네 번째 환자가 귀국을 했는데 21일에 그러니까 귀국 이튿날에 감기 증세가 있어서 경기도 평택 소재 이제 의원을 찾았는데 여기서 그 우한 방문 사실과 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걸러지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공항 검역망에 이어서 이른바 2차 방어선 같은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이 환자는 당시 콧물과 몸살 기운을 보여서 감기 진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뭐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병원 방문 외에는 이제 자택에만 머물렀다는 점은 좀 다행인데 앞서서 그러니까 이 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상황에서는 공항 버스도 이용하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은 지역사회에 좀 좀 노출된 상태로 돌아다녔다는 거기 때문에 이 평택 이런 지역사회에서는 좀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병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병원에서 우한 지역을 방문한 전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다고 하면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으면은 좀 접촉자들이 줄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사업 네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접촉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7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감기 증세로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중국을 갔던 사실을 뭐 이 환자가 숨겼느냐 아니면 제대로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조사가 엇갈리고 있어서 그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했는데 우한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찌됐든 그건 뭐 과정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접촉자들이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을까 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뭐랄까요? 좀 막연한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확산하면서 바이러스보다 공포가 더 두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가짜 뉴스라고 이른바 허위 조작 뉴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확산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좀 몇 가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서 인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이것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든 가짜 뉴스의 하나였습니다. 네. 또 이제 어제 오늘 일부 인터넷 카페와 뭐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뭐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이것도 가짜 뉴스였고요. 이거는 뭐 심지어 뭐 한 방송사 뉴스 속보를 그 아이콘까지 도용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데 이 방송사 뉴스를 사칭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네. 또 오늘도 이제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대기업에서 이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건물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직원이 4번째 확진자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이 회사 계열사 직원이 2번째 확진자였던 건 맞는데 이 2번째 확진자는 지난 4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2일에 귀국했고 귀국 네. 후에는 이 종로구 사옥에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건물을 뭐 방역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뭐 그 근무를 하다가 뭐 그 확정 판단을 받았다던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루머일 뿐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막연한 공포심이 뭐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결과로 또 이어지고 있기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이 됐을 때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이제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까지도 만약에 보도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된다.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언론이 스스로 뭐 저희도 이제 언론이지만 네. 언론인들 스스로도 좀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뭐 유권자 뭐 청취자나 그 독자들 입장에서도 그 뭐랄까요 인터넷에 도는 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좀 더 신뢰하시는 게 좋겠고 뭐 이런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정부가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뭐 감염자가 누군지 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가짜 뉴스나 불필요한 루머 같은 거는 좀 차단하는데 사실 그런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데 가장 좋은 건 정확한 진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한 신문사가 우한 탈출기라고 하는 이 뭐 특파원이 쓴 기사인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써서 지금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 그 특히 기자들은 이제 직업 때문에 아침마다 조간신문을 여덟 개 다 보잖아요. 네. 그 본 사람들 사이에 정말 탄식이 좀 나왔는데 네. 그 이제 모 신문 특파원이 이제 우한시에 들어갔다가 취재를 하러 들어갔다가 네. 그 도시가 봉쇄되니까 그 봉쇄된 도시 안에 있지 않고 여기를 빠져나온 과정을 이제 르포 형식 기사로 작성해가지고 오늘 지면에 이게 실렸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였는데요. 그 우한시에 봉쇄령이 내려진 날 저녁에 택시를 타고 우한시에서 빠져나온 이 기자의 경험담이 오늘 기사화가 된 겁니다. 이 취재를 위해서 지난 22일 아침에 우한시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25일에 도시를 떠날 예정이었는데 네. 22일 오후 이제 우한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를 하고 체온 전수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이튿날 23일 오전부터는 대중교통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우한시에서 떠나는 뭐 고속버스, 항공기, 기차가 다 취소가 되니까 네. 그날 저녁에 이 특파원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우한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까지 이창이라는 도시까지 가달라 이렇게 택시기사에게 요청을 해서 결국 뭐 비포장도로를 거치고 뭐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도로를 뭐 고가도로 밑을 통해 가지고 결국 검역수를 우회해서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빠져나왔다 이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기사 댓글란에는 뭐 이 기자 격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국 정부에서 그 빠져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네. 탈출한 거는 뭐 민폐 아니냐. 본인이 바로 감염 전파자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이걸 자랑기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르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좀 헷갈리네요.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상당히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됐죠. 이게 무슨 방역 대책에 도움이 되는지 왜 이렇게 기사를 좀 선정적으로 쓰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지금 돌파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던데 일단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예,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중국에 있는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네. 예, 중국인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 중국인이라는 것만 알지 사실 어디서 온 건지는 사실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시켜달라 이제 이런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서 거의 뭐 올라오자마자 오늘 오전에 20만 명 넘어서 지금 저녁에 바로 2배가 넘었으면 50만 명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뭐 2003년 뭐 그 동남아 사스 유행 때나 아니면 2015년 메르스 때도 뭐 감염 의심자는 당연히 이제 좀 검역 과정에서 걸러내야 되겠지만 네. 뭐 중국이나 중동에서 오는 사람을 모두 입국 금지를 시킨다거나 사실 이런 전례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메르스 때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네. 국민이 어디 외국에 못 갔다는 소리는 그때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또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해서 이때는 이제 국제 비상사태인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이 PHEIC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뭐 사실 에볼라라는 건 아시다시피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지금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뭐 에볼라 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한 사태는 아직 이 PHEIC 이 단계까지 간 것도 아니고 따라서 뭐 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아달라 사실 이런 건 뭐 인권규범 위반 논란은 물론 이제 특히 중국과의 뭐 외교적 경제적 마찰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좀 뭐랄까요 유권자들이 좀 냉철한 좀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막연한 뭐 혐오감 같은 것들을 제기하는 뭐 저도 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뭐 박쥐를 뜯어먹는 누군가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언론부터 좀 보도 태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방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 주석 방안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청와대에서 안 그래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 방안은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중국 측과 이미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 사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중국인 출입 금지 조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제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한정호 부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생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신을 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조속한 수습을 기원하며 우리 정부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뭐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 일본은 뭐 아베 총리가 나서서 데려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전 세계까지 띄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도 관련돼 있는 방침을 정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소식 들어온 걸 보니까 30일과 31일 사이에 우한에 전세기를 급파해서 이틀간 비행기 4편을 띄워서 700명을 국내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혔어요. 네, 오늘 오후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서울 도련동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정부는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한시에 전세기 4편을 투입해 귀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호 차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 체류 국민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의 수요가 파악이 돼서 30일에서 31일 양일간 전세기 파견을 결정했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이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측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우한에 있는 교민을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 교민들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이제 그것도 다 대책을 세워서 네.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태호 차관은 오늘 입국하는 국민들은 2주 동안 좀 격리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밝혔습니다. 네. 이 차관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마련할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호 차관은 전세기편으로 귀국하시게 될 분들은 바이러스 증상은 없으나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외부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만에 하나 잠복해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이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는데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인데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직까지는 심리일 거고요. 이게 네. 실제로 아마 뭐 영향이 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유통이나 뭐 관광 이쪽은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장은 이제 좀 뭐랄까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부분 뭐 증시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오늘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주가를 보면 큰 폭으로 내렸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이 금융시장에 좀 충격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가 그 전거래일보다 69.41포인트나 내린 2176.72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0.87포인트가 내려서 664.70으로 종료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그 전거래일 종가보다 8.0원 오른 달러당 1176.7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 지원 및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해서 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면서 내수 등 국내 경제 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이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취자 이계환님도 사드로 인한 금한령, 한한령이 풀리나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여행 경제 손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지금 뭐 우리 정부도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여서 수출이 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지금 단정적으로 좀 말씀을 뭐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경제에 가급적이면 영향이 좀 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당에서는 이제 정부와 좀 보조를 맞춰서 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상임위를 열고 국회도 총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왔는데요. 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서 네. 이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다. 이게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심원대 대표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보죠. 일부 배달 노동자 노조가 중국인 밀집 지역에는 배달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인 이 배민 라이더스 지회, 이 배민이라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의 이 말하자면 거기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송한 공문을 보면 우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불안감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 우한 폐렴 위험이 안정화될 때까지 안전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및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 또는 위험수당 지급 이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이 중에 뭐 안전 마스크 지급해달라 이런 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중국인 밀집 지역에 배달 금지를 해달라 또는 뭐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해달라 이거는 좀 뭐랄까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연맹은 이날 이 요구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공문 내용 중 매우 부적절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있었다면서 가맹 조직의 혐오 표현에 대해 중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서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청년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기도 했었는데 미투 논란에 휩싸여서 인재 영입 자격을 자진 반납했어요.
네, 원종건 씨는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 씨는 14년 전 시각장애인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고 지난 23일에는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전날 어제 저녁쯤이었는데 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 씨의 옛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 원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미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작성자가 쓴 글에 따르면 여자친구였던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노리개로 취급했다. 또 여성 혐오와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그 정확한 뭐 이를테면 그게 어떤 시기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사실 확인이 잘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종건 씨가 오늘 이 글에 대해서 그 글을 올린 여성이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는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 원 씨는 명예로운 감투를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따라가서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질의응답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기자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도 이 기자회견을 도왔던 건데 뭐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좀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 간에 기자회견하고 질문을 안 받는 사람을 기자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이런 사안에 근데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을 수 물론 있고. 사생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본인이 이제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회견에서 밝혔다면 그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밝히는 내지는 뭐 본인이 어떤 반성한다면 어떤 부분을 반성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인재 영입을 두고 이거 감성팔이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날선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던데 정치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게 좀 뭐 진영을 가르는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이 총선을 대비해서 영입했던 인재가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정당에서는 전부 다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각종 성추문과 미투의 끝이 어디인가라면서 이런 오명은 민주당의 감성팔이식 쇼잉 인재 영입이 불러왔다. 이런 주장이 오늘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또 박안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 씨는 물론 민주당 역시 피해자를 비롯해 기만당한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등에서도 이 선거 목전에 스토리에 의존한 영입쇼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또 대한신당과 평화당 같은 이른바 범여권 야당에서도 이 무분별한 영입이 부른 참사다.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또 그 더 이상 스토리 위주의 얄팍한 인재 영입을 그만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정의당에서는 이 원 씨의 입장문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대응이 참담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원 씨 관련 문제 제기는 한간에 회자된 바가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검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좀 숙제를 남긴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원정호 씨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영입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오늘 다른 방송사에서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가 이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작년 12월 한국당에서도 원 씨에게 영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었다. 당내에선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던 게 원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이 원종건 씨가 과거 자신의 SNS에 두 당에서 공천과 비례로 각각 제의가 들어왔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 같은 이제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제 아마 그것이 만약에 이 한국당 관계자의 이 전원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두 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나 여러 관련 내용을 확인해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무총장 차원에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회의에도 추후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홍 수석 대변인은 또 앞으로 인재 영입, 공천 후보자 출마 대상자 등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만약 있을 경우 당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요. 인재 영입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관련 내용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당 핵심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친분에 따라 당의 의견을 전달할 담당자를 정했다. 각각에게 당의 입장을 알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민주당 이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또 세 번 이게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세 번째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2011년 이 기자지망생 성추행 시도 사건 으로 인해서 지금 네. 큰 논란이 됐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자기가 SNS에 이 출마 후보로 등록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폈는데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직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그 검증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떤 공적인 논의가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제 당 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그 얘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좀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상황도 안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결국 거부했죠. 네, 맞습니다. 이 손 대표가 오늘 그 오후에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가진 안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 통보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회사 오너가 CEO에게 해고 통보하듯 했다.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비대위를 구성하자 전당원 투표를 하자 그것은 유승민계 의원들이 작년에 저를 내쫓으려고 한 얘기와 똑같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 전 대표 입장에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손 대표의 회견 내용에 대해서 뭐 앞뒤가 안 맞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한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 중에는 뭐 공식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 손 대표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내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이 당이 위기 상황이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왜 당대표가 계속 회피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비판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지금 그 베이징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그 중국 정부에서는 한때 몇 시간에 한 번씩 사망자 혹은 확진자에 대한 숫자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매일 중국 시간으로 10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가 되겠습니다. 그 하루에 한 차례에 걸쳐서 전체 통계된 집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오전 한국 시간 10시, 새벽 1시 발표된 것인데요. 중국의 전체
31개 성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30개 성에서 환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4,515명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사망자가 10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이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 지휘를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악마다라고 시 주석이 표현을 했고요. 우리는 악마가 활개를 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으며 중국 정부와 인민이 전염병과 엄숙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인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염병과의 투쟁 가장 중요한 임무를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지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WHO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 환영하고 WHO 더불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공위생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중국의 어떤 물자가 도착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마스크 200만 개를 포함해서 중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자가 한국에서 발송이 되어서 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텐센트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사스보다 더 빠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명이 2명에서 3명을 전염시킬 수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증 기간, 즉 바이러스가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스보다 짧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배증 기간이 사스는 9일 안팎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는 대략 6일에서 7일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잠복기는 최장 14일이고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7일간의 잠복기가 있으며 현재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확진자 10만 명설은 소문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통실원, 지금 중국 내에서 지난번 사스 사태도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사실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중국 내부에, 중국 국민한테도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성 중에서 30개 성, 그러니까 티베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 섞인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에서 맨 처음에 당초 사람 간의 전파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정부를 바라보는 뭔가 불신의 목소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협조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한시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하도록 다 지금 우한시 자체가 폐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곳으로 전혀 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부터 대중교통을 모두 중단을 했고요. 비행기와 기차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시내에 운영되고 있던 대중교통의 운영도 중단이 됐고요. 우한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역시 봉쇄가 됐습니다. 택시는 다니고 있습니다.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택시를 잡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정부는 일반 도로에 심지어 흙을 쌓아서 이동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중국 시민들이 생필품을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시간제를 정해놓고 신선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점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신선식품 공급할 때만 일부 시민들이 나와서 구매를 하고 모두 다 자신들의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생필품 공급 자체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사재기를 한 그런 상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한의 시민들은 맨 처음에 있었던 굉장히 공포감 아직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저녁 시간이 됐을 때 혹은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창문을 열고 중국의 국가를 부르며 격려를 하고 우한지하여 즉 우한이여 힘을 냅시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어떤 단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것과는 사실인 듯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우한시에 지원을 어떤 걸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우한의 의료진 6,000명 파견 계획을 세웠고요. 이미 1,800명 가량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즉 군대에 있는 의료진들이 먼저 도착을 한 것인데요. 현장에는 지금 임시병원 2곳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1,000병상짜리, 1,000개 병상짜리의 1개 병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공이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의료에 대한 국제적인 도움도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의료용품들이 답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그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가운데 한국으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거리에도 굉장히 인적이 드문 가운데 거리를 지나는 차량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이재민 중국통신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국내에서 4번째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요. 확진자를 네. 포함한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마지막 환자는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이고요. 이제 어제 기준 27일 날짜로 4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10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 4명,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57명이고 이 중에서 격리를 하는데 56명은 다 격리가 됐고 지금 1명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172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움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좀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이나 있었는데 공항 입국장하고 동네 의원에서도 막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방역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방역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막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공항에서 막는 것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았고요. 병원은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방역은요. 1339를 통한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그 병원에 이렇게 동선을 최소화하고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병원까지 간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여기서도 또 한 번 거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질본의 사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들은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능동감시자가 많이 생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방역은요. 국가가 헤드쿼터가 되어서 네. 민간 의료기관이랑 모두 국민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네. 그 유증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잠복기였을 때 입국을 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메르스 때는 잠복기 상태에서는 전염력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잠복기에 지금 그 중국 공안당국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잠복기에도 기본적으로 전염력 있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홍역이라든가 수두, 인플루엔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정확한 역학적인 특성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우리 과거 메르스 때 생각해 보면 그 네.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거나 확진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병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방역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요. 네. 아까 이제 감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금
한마디로 사례 정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감시 대상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 정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괴담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이거의 감염력이라든가 치사율에 따라서요 그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이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이 국가를 믿고 사실은 잘 따라야 돼요.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관과 네. 정부와 그 일선 의료기관과 이제 대부분 일선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이란 건 아주 위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이제 본인이 상당히 격리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신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시민의식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 상황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의협에서는 정부의 유증상자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그 부분이요. 이번에 환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4번째 확진 환자에서 가족 중에 유증상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사례 정의를 보면 현장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4번째 사례 정의 즉 감염 대상자, 신고 대상자를 정할 때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중국 전역 확대되면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를 다 선택하게 되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극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례 정의에서는 폐렴을 확진한 경우에 감염병 감시 대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간단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폐렴을 진단하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잖아요. 네. 일선 의료기관이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애매한 경우에서는 또 추적 관찰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폐렴이 확진한 경우에 그제서야 신고하자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 정의에 부합한 감염병 신고 대상을 이게 선정할 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확진자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의 어떤 소통에 관한 문제, 지금 시민들과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다시 반복드리는데요. 이거 네. 정말 합심을 해야 할 문제예요. 아까 했듯이 일단 의료기관까지 오게 되면요. 지금 저희가 가장 1번으로 홍보하는 게 언론에서도 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분들이 병원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그 환자들한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339로 전화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 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료기관 보호가 아니라 이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도 사실 좀 우려했던 것이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1339가 잘 능동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339가 통화 중이 아니고 계속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여기가 제대로 소통이 돼야 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정의라든가 일단 큰 줄기는 잡아줘요. 여기서 대부분의 방역이 돼야만 합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이제 막 병원에 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2차적인 방역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온 사실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제에 관련된 약제 중복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통제 시스템은 아닌데 여기에 그래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모든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인데 이 방역이라는 건 전체적인 시스템 그림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 좀 이제 추적 관찰 이제 이런 것에 다시 리뷰를 해봐야 할 텐데 네. 사례 정의가 당시 어땠는지 1339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요. 이게 소통이 잘 돼야만 하고요. 특히 1339를 중심으로 아까 방역의 책임, 궁극적인 책임 국가가 헤드쿼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선 의료기관도 아시겠지만 이제 2015년에 메르스 때도 저희가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할 거고요. 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방역이란 건 시스템으로 막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이제 일선 의료기관 그다음 국민들 모두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뭐랄까요,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일선 병원이라든가 의원까지, 민간 의료기관까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다시 여기서 또 강조드리는 게 1339를 중심으로 해서 네. 최소한 아까 의심되는 환자들은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제 자택에서 격리해서 만약 증상이 심하면 정부에서 데리러 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경미한 증상에는 자택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전염이 안 되게 이게 가족과 우리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일선 병의원 쪽에서는 좀 이렇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듯이 서로 이제 지금 뭐 정부가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선 의료기관도 아까 이제 우리 아까 DUR IT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100% 다 탑재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아시지만 수많은 의료기관이 다도 전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걸 최선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야 하거든요. 네. 이러한 모든 노력들 그리고 이제 모든 협조와 격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종합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전체적인 방역 체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일을 하고 일을 하실 예정이신지. 예. 지금 이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당연하게 이제 13만 모든 의사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법정단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현장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 가지고 이제 중심에서 이제 지휘를 하겠지만 네.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더 꼼꼼한 방역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이런 질병관리본부에 잘 이렇게 컨트롤 타워에 보고를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께도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예, 아까 자택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본인 증상이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환자가 있을 때 보호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또 민간 병원 차원에서도 또 의사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고생스럽더라도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영동 지방에는 아직도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고 내일 낮까지는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쳤다 반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모레 강원도 산지에는 5에서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 지방도 내일과 모레 사이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도 남부 지역과 남부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5cm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라도 해안 지방과 제주도 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2도, 광주, 부산 5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2, 3도가 낮아지겠지만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인천 7도, 서울 8도, 대전과 세종 9도, 광주, 대구, 울산 10도, 부산과 제주는 11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6m로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5.4도, 습도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오늘 오후 9시 기준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4,600여 명, 사망자는 1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1,700여 명, 사망자는 25명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처음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당국에 접수된 의심 환자도 7,000명에 육박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사스보다 2, 3일이나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홍콩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중국이 이런 확산 추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 철수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전세기 4편을 우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시와 인근 지역의 체류 국민 수가 700여 명으로 파악됐다면서 전세기 운항 날짜 등을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기와 함께 의료 인력이 포함된 신속 대응팀을 보내 전세기 탑승 전 1차 검역을 실시해 감염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 귀국 후에는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 탑승객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열감지 카메라로 1차로 발열 감시를 하고 2차로 개인별 체온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써서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중국행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주 5회 운항하던 중국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제주항공과 이스타는 우한과 가까운 장자재 노선 등의 운항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두토와 노랑풍선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출발하는 중국 여행을 일괄 취소하고 전액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투어도 2월 말까지 중국 여행 상품을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에 있는 플라스틱 원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나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제조공장 측은 폐가스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파열판이 열려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 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처는 앞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길에서 마주친 남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숨진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크린 야구장이나 키즈 카페 등을 다중 이용 업소에 포함해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다중 이용 업소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 야구장, 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 카페, 방탈출 카페, 만화 카페 등의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모레까지 5에서 30cm,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충남의 남쪽 지역도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5.4도입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다. 아무렇지도 않게 벽을 쌓는다.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의상으로, 때로는 화장으로, 때로는 윤리로, 때로는 사랑으로 튼튼한 벽을 쌓는다. 결국 허물 수 없는 튼튼한 벽이 생긴다. 벽이 튼튼한 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허물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다시 벽을 쌓는다. 혹은 성욕으로, 혹은 자유로 다시 한번 긴 여름철을 위하여 벽을 쌓는다. 여름이 가기도 전에 가을에 벽이 보인다. 또 쌓는다.